안녕하세요. 뉴욕 시그널의 크리스 정입니다. 연준이 역사적인 금리 인하를 했죠. 사실 저는 25bp, 그러니까 0.25%포인트의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연준이 상당히 좀 보수적인 성향을 지닌 기관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연준이 아무래도 25bp 금리 인하로 시작을 하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과감한 결정을 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2007년 9월 이후 처음으로 0.50%포인트의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제 좀 놀라운 소식이냐면은 사실 0.50%포인트는요, 연준이 경제에 뭔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을 때 상당히 공격적으로 진행하는 그런 수준의 이제 금리 인하 폭이죠. 그래서 이게 2007년 9월, 그러니까 금융위기 때죠. 금융위기 바로 직전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한 수준하고 똑같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의외라고 생각을 했는데 파월 의장이 이거를 고용 시장의 둔화에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확실히 먼저 앞에 치고 나갔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사실 연준이 이 정도 수준의 금리 인하를 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많은 기자들이 이야기를 했죠. 물어봤죠. 그래서 왜 이 정도의 무엇을 보고서 0.50%포인트의 금리 인하를 시작을 하느냐라고 이제 물어봤는데, 일단 파월 의장은 베이지북, 그러니까 지역 연은들이 각 지역들의 경제 상황을 종합을 해서 이제 브리핑해서 내보내는 리포트인데, 여기에서 나온 미국의 경제가 상당히 좀 요번 리포트가 좀 비관적이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소비가 침체되고 그리고 이제 고용 시장이 노동 시장이 상당히 안 좋다라는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보고서 이제 금리 인하를 우리가 선제적으로 해서 경기 침체를 막겠다라는 그런 좀 강력한 의지를 표현을 했습니다. 시장이 초기 반응은요. 생각대로였어요. 약간 좀 우려가 좀 많았었죠. 왜냐면은 50pp 이하에 대한 이제 시장에 일종의 좀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왜냐면은 0.50%포인트를 처음부터 시작한 경우가 그다지 많지 않았는데, 그것도 굉장히 그 심각한 경기 침체가 있기 전에 연준이 그렇게 시작을 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사실 투자자 입장으로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0.50%포인트의 금리 인하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시장의 반응은 처음부터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일에는 시장이 하락을 했죠. 그리고 실제로 연준의 금리 인하는요, 역사적으로 이제 대부분 침체로 이어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연준의 금리 인하를 시작을 했다고 하면은 이거는 곧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라는 시장의 어느 정도의 이제 반응, 그리고 역사로 이제 나타나는 전망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트라우마가 그 첫째 날에는 주식 시장의 하락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죠. 일단 경기 침체에 대한 지금 우려는 있는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현재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은 최근 발표되는 데이터가 굉장히 견고합니다. 어, 예전에 이제 고용 보고서가 약간 좀 둔화되긴 했지만, 그리고 실업률이 오른 면이 있긴 하지만 다시 또 실업률이 떨어지고, 또 고용은 그다지 이제 그렇게 나쁘지 않은 수준으로 이제 10만 정도밖에 안 나오긴 했지만 고용이 둔화되고 있는 건 확실하죠. 그렇지만 다른 지표들, 그러니까 소매 판매라든지 고용, 뭐 산업 생산, 제조업 지표 같은 것들이 최근 다시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과연 경기 침체가 올 것이냐, 선행 지표들이 상당히 견고한 상황이죠. 소비자 심리 지수도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그 GDP를 실제로 최근 나타나는 데이터를 추적을 해서 GDP를 전망을 하는 이제 애틀란타 연은의 이제 GDP 나우 3분기 GDP 전망은 지금 2.9%나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와는 거리가 좀 멀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매달
질문을 하는 서베이를 하는 게 있는데 설문조사를 하는 게 있는데 이게 펀드 매니저들한테 하는 설문조사죠. FMS 서베이에 따르면 지금 무려 86%의 기관 투자자들이 연착륙이나 아니면은 무착륙을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압도적 다수가 경기 침체가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약간 조금 웃긴 거는 뭐 아이러니하다고 볼 수도 있을 텐데 이거 질문을 조금 바꿔서 향후 12개월 동안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라고 보느냐라고 말한 비중은 또 굉장히 없었어요. 마이너스 50% 수준인데 이 정도 수준이면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저점에 포함되죠. 그러니까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을 때 나오는 그런 질문에 이제 답이 지금 나왔는데 반면 지금 S&P 500 주가는 전년 대비 뭐 30% 이상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경기 연착륙에 대한 확신 같은 거는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라는 자신감은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침체는 안 올 것 같고 그리고 금리 인하나 AI 모멘텀이 지금 시장은 이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예전하고 또 이제 비슷한 상황이 있는데 1998년하고 이제 2005년이 약간 비슷한 상황이죠.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라는 확신은 없는데 반면 주식 시장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 그런 상황이 지금 현재 그리고 1998년이나 2005년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혹시 AI 모멘텀과 금리 인하가 이제 합쳐지면서 AI 버블이 오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지금 시장의 기대도 없는 건 아니죠. 그다음에 연준이 보는 지금 현재 경제 전망은 어떨 것인가 이거를 좀 봤더니 6월에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전망을 하는데 6월 전망과 비교를 해서 지금 GDP는 올해 2.1%, 6월에는 이제 2.1%로 나올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이번 9월에는 2.0%로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은 약간 둔화될 것이다라고 본 거겠죠. 그리고 2025년하고 2026년은 똑같이 2.0%로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봤어요. 그리고 이제 PCE 물가, 이제 인플레이션인데 이거는 올해 2.6%에서 2.3%로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더 추락할 것이다라고 본 거죠.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2.2%에서 2.3%로 약간 이제 오를 것이다라고 봤는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자신감은 지금 연준이 좀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반면 이제 실업률 같은 경우는 원래 6월 같은 경우는 4.0%로 봤는데 지금 올해 4.4%로 올라갔죠. 왜냐면은 이미 이제 4.2%, 그 4.3%까지 올라갔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역시 4.2%로 봤는데 다시 또 4.4%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웃긴 게 기자가 4.4%로 지금 보고 있는 뭐 기준이 있느냐, 근거가 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왜냐면은 실업률이라는 게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가속도가 붙으면은 갑자기 쭉 오르는 경향이 있죠. 이거를 또 적용한 지표가 이제 샤움 리세션 지표고 지금 샤움 리세션 지표 같은 경우는 이미 발동이 돼서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라고 이 지표는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물어봤더니 연준의 이제 파월 의장이 사실 4.4%라고 이제 우리가 전망하는 근거라기보다는 4.4%가 우리가 보고 있는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마디로 연준이 지금 4.4%를 보는 근거 자체는 없고 자기들이 바라보고 있는 실업률의 마지노선이 4.4%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를 지켜야지 경기 연착륙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과연 연준이 금리를 어느 정도까지 내릴 것이냐, 향후 금리의 경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인데 일단 올해는 4.4% 정도를 보여줬죠. 점도표에 따르면. 그리고 내년에는 3.4%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2.9%를 예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올해는 50bp를 추가로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전체적으로 100bp 1% 정도를 내리고 그리고 내년에 또 한 1%에서 1.25% 정도 그 정도를 이제 추가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건데 이
장기 금리가 문제예요. 장기 금리가 2.9%로 돼 있는데 점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년까지는 위원들이 어느 정도 그 컨센서스, 그러니까 의견들이 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3.4% 정도, 그리고 3.25% 정도로 의견이 모여져 있는데 내후년서부터는 의견들이 다 각각 다 나뉘죠. 완전히 나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건 결국엔 연준이 지금 중립금리, 그러니까 금리를 어느 정도로 가운데다가 놔야 될지 모른다는 소리예요. 한마디로 금리라는 게 경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금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를 압박을 하지 않거나 그리고 경기를 너무 완화하지 않거나, 그러니까 딱 가운데 있는 금리를 중립금리라고 하는데 이 정도를 맞춰야지 경제가 스스로 알아서 그냥 가는 건데, 이런 금리, 이 중립금리가 지금 연준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이 장기 2026년부터 2027년까지 연준 위원들의 그 의견들이 확 나뉘는 걸. 그래서 이거의 가장 큰 문제는 연준이 중립금리를 모른다는 것은 결국에는 어느 정도 금리를 놔야지 경제가 더 완화되거나 아니면 억제를 하거나 그 수준을 아직까지 모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계속 해본다는 거죠. 뜨거운 물을 틀었다가 차가운 물을 틀었다가 이런 식으로 상황을 봐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리스크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리스크가 있느냐 이거를 조금 봤는데요. 일단 리스크 첫 번째, 경기 침체입니다. 경기 침체의 가능성은 지금 분명히 있다라는 건데, 왜냐하면은 다우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주식시장이 다우 이론 중에 하나가 주식시장 전체적인 벤치마크가 되는 주식시장,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S&P 500이겠죠. 그 S&P 500과 이제 운송지수의 괴리가 있다라는 건데, 서비스와 지금 뭐 운송지수라는 게, 왜냐면은 운송 산업이 경제가 잘 굴러가려면은 물류가 활발해져야 되죠. 왜냐면은 배송도 많이 가야 되고, 그리고 모든 비즈니스라는 게 결국에는 물류로 더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경제가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운송 관련된 지수나 기업들이 부진하다, 그러면 뭔가 이상이 있는 것이다라고 보는 게 다우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장과 운송 지수의 괴리가 상당히 조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이 다우 이론이 사실 이제는 좀 유용하지 않다라는 의견도 있어요. 왜냐면은 예전에는 1920년대, 30년대 이럴 초에는 미국도 제조업이 거의 대부분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는 이제 서비스로 다 변했죠. 서비스로 변했고, 금융 서비스 부분으로 변했고, 그리고 디지털 경제로 전환이 되고, 그러면서 미국 경제의 실질적인 70% 정도의 대다수가 서비스 경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운송 이제 물류 쪽하고는 그다지 크게 문제가 관련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페덱스인데, 이번 주에 페덱스가 상당히 부진한 실적과 전망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같이 하락을 하는 경우가 나왔죠, 금요일에. 그래서 그 페덱스의 경고로 시장이 그 정도로 이거를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됐고, 그리고 이제 투자자들은 경기 침체가 오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상황이 명운이 바뀌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페덱스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현재까지 최근 20년간 굉장히 이제 20년간의 경제는 서비스와 디지털 경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덱스가 지수하고 반대로 가는 시점, 페덱스는 정고점을 계속 오르고 주식시장도 정고점을 오르고, 그러면은 시장은 계속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계속 올라가는데 페덱스 주가는 계속 내린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가 2006년, 2007년에 나왔고, 금융위기 전에도 나왔고요. 그리고 2015년에도 나왔고, 2018년 같은 경우도 나왔고, 그리고 2020년 전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계속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라는 점을 보면은
현재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없는 건 아니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가 페덱스가 지금 고점을 오르지 못하고 고점을 낮추면서 지금 한 20% 정도가 폭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으로서는 투자자로서는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일단 인플레이션의 재상승 가능성입니다. 이게 이제 1970년대와 지금이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또 나오는 문제인데요. 실제로 이번에 이제 FOMC에서 여태까지 제롬 파월이 주관한 FOMC 회의에서 모든 그 정례 회의를 다 만장일치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한 명의 불일치 의견이 있었죠. 미셸 보만 이제 연준 이사인데요. 이 연준 이사가 25bp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만장일치로 결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미셸 보만 연준 이사가 이번에 얘기한 게 뭐냐면은 회의가 끝나고 나서 50bp 이하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성급한 승리 선언이 될 수가 있다 얘기를 하면서, 지금 너무 소비 지출이 견고하게 강력하게 나오고 있어가지고 연준이 너무 성급하게 금리 인하를 강하게 진행을 하면 물가가 다시 재상승할 위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경고를 한 건데, 실제로 지금 서비스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상황이죠. 지금 현재 우리 CPI나 이제 PCE 물가 지수는 2%대로 내려왔는데, 그리고 상품 물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낮았죠. 왜냐하면 유가가 낮아지고 상품 제조업 부분의 침체가 계속되면서 이런 상품 물가는 많이 낮아졌는데, 이 서비스 물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영화관 가고 뭐 밥 먹고 이런 이제 여행 다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소비 수요는 아직도 굉장히 뜨거운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서비스 인플레이션은 4.9%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공격적으로 지금처럼 했다. 그러면은 금융시장은 활기를 더 찾겠죠. 유동성이 더 돈이 풀어나니까. 그러면 유가나 상품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낮아진 이유는 상품 가격이 낮아져서인데, 금리 인하가 되면은 상품 가격, 자산 가격이 오르죠. 주식 시장이 오르잖아요. 그리고 상품 가격이 오르고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다시 유가나 이런 것들은 다 오를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서비스 인플레이션은 이미 높은 상황인데 5% 가까운 수준인데, 상품 가격이 같이 올라가면은 인플레이션은 다시 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1970년대에 재현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AI 버블의 가능성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게 왜 리스크냐? 이것도 리스크죠. 왜냐하면 업사이드 리스크입니다. 너무 주식 시장이나 자산 시장이 너무 급등해 버리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2000년대, 2001년, 2003년 이렇게 3년 동안 거의 롤링 오버 베어 마켓으로 갔잖아요. 3년 동안 주식 시장이 계속 낮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수준의 충격, 50%, 60%막 나스닥 80%까지 무너지고 이런 수준의 충격이 향후에 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버블이 좋지만은 않은 거죠. 이 잠깐 오르려고 그 장기간을 또 충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현재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로 유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고, 그리고 AI 혁명으로 인해서 투자 모멘텀이 굉장히 살아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경기가 연착륙이 된다? 그러면은 AI 버블이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죠.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AI 관련주들이 더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지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리스크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경기 침체의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은 미국의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가 연준의 통화 정책이라는 게 지연 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준의 통화 정책은 일종의 이제 거대한 항공모함 같은 거죠. 그 배가 방향을 틀으려면은 굉장히 큰 선의 반경을 가지고 트는데, 통화 정책도 똑같습니다. 금리 인하를 한다고 바로 효과를 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이미 금리 인하를 시작을 했지만 지금 아직까지도
긴축적인 통화 정책이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은 계속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지금 중립금리가 어디인지를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3.5% 정도가 중립금리라고 한다면 그래도 현재 1.50% 정도 포인트 더 높은 상황이죠. 경제가 계속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해도 이 압박 효과는 계속 유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지가 되고, 그리고 현재 고용 시장은 악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제조업은 더 안 좋고, 소비 지출도 확실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고금리 고물가에 그렇게 오래 견디기 힘들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침체가 올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연착륙의 가능성이 현재 데이터로 보면은 확실히 더 큰 상황이죠. 왜냐하면 소비자 심리 지수라든지 뭐 소매 판매라든지 뭐 제조업 지표가 굉장히 안 좋긴 하지만 여러 가지 지금 고용 시장의 지표도 그렇고 크게 악화되고 있다라는 징후는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침체가 온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기 연착륙을 염두에 두고서 투자 전략을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경기 연착륙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리고 연준이 50bp의 굉장히 선제적인 그리고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시작했기 때문에 연착륙의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 상황이죠. 그래서 이 가능성을 보고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일단은 그렇게 되면은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스몰캡 주식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스몰캡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밸류에이션이 낮은 상황이죠. 여태까지 실물 경제가 회복이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몇 년 동안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스몰캡의 그 밸류에이션이 역사적으로 낮은 상황이죠. 그래서 경기 회복 사이클에는 가장 큰 상승 여력을 보이는 것이 스몰캡이다. 그래서 만약에 경기가 연착륙을 성공을 하고 실물 경제가 회복을 한다라고 보면은 스몰캡에 투자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뭐 NFIB, 그러니까 스몰 중소기업 연맹에서 이제 보여주는 중소기업의 낙관 지수 같은 걸 보면 굉장히 낮아요. 2007년 8년 이 금융위기 직전 상태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사실 저는 실물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고 있는 실물 경제도 그렇고, 그래서 스몰캡에 대한 거는 상당히 경기 연착륙에 자신감이 있는 투자자라면은 스몰캡에다가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AI 관련주 같은 경우는 AI 모멘텀이 지금 AI 혁명으로 인해서 굉장히 크게 강력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 중에서도 지금 AI가 이제 대중화되면서 마진의 개선 가능성이 가장 큰 부분이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제가 이제 올려드렸던 AI AI 그 체인을 보시면은 서플라이 체인을 보시면은 소프트웨어, 지금은 인프라 쪽이죠. 인프라, 그러니까 엔비디아와 같은 네트워킹 쪽 AI 칩을 넣고 그런 데가 인프라 쪽인데, 인프라는 사실 그런 공급망의 서플라이 체인에서 가장 밑에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곳들이 AI 혁명이 계속 발전이 되면 될수록 결국에는 소프트웨어로 올라가서 소프트웨어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관련주를 주시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연착륙의 가능성에 또 가장 또 수혜를 보이는 곳은 금융주입니다. 금융주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 그리고 경제가 활발해지면 다시 대출 수요가 늘어나겠죠. 왜냐하면 이자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출을 받으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은행주들은 확실히 수혜를 받고 은행들의 그 마진이 더 나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금융주 중에서도 은행 쪽을 보셔야 되는 게 맞는데, 현재 JP모건이나 얼라이뱅크 같은 애들이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그다지 전망이 밝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한다면 은행주보다는 보험주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험주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의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채권에 투자를 많이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은행처럼 이제 대출 수요에 의지를 하는 게 아니라 보험 수요가 있잖아요. 보험 수요는 상황이 안 좋아질수록 더 좋아집니다. 사람들이 편안할 때는 보험을 안 들어요. 근데 이제 몸이 아파지고 뭔가 문제가 생긴다 싶으면은 그때서야 이제 보험을 들려고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더 강해지고, 그리고 보험이라는 이제 일정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익, 여기에다 채권 가격의 강세까지 합쳐지면서 상당히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금리 인하의 수혜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융주 중에서도. 그래서 보험주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GLP-1 혁명으로 인한 비만 치료제 물질이죠. GLP-1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많이 뉴욕 시그널에서 거의 2년 전부터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일라이 릴리하고 노브노디스크를 중심으로 지금 GLP-1 혁명, 비만 치료제 혁명이 좀 무서운 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당뇨병뿐만 아니라 이제는 비만 쪽으로 수요가 움직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저는 비만 치료제 시장, GLP-1 시장이 아직까지 초기 시장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아직까지는요, 주사제예요. 주사제라는 게 배에다가 주사를 맞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원래는 하루에 한 번씩 맞는 거였는데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맞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그나마 좋아졌다는 게 이 정도인데, 이게 만약에 경구용으로 나온다, 그리고 가격이 낮아진다, 그러면은 이거는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그 시장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런 시장을, 아직까지도 초기 시장이니만큼 일라이 릴리, 노브노디스크, 그리고 현재 경구용 약을 이제 3개나 시험하고 있는 파이자 같은 기업, 그리고 이제 암겐도 이제 이런 거를 하고 있죠. 이런 기업들 후발주자에도 주목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이 투자자의 선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왜냐면은 현재 국가 부채가 너무 지속할 수 없는 수준으로 올라갔고요. 그거에 반해서 부채가 올라간 거에 비하면 지금 미국 성장 속도, 글로벌 경제 성장 속도는 침체됐다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채를 그만큼 많이 늘렸으면 훨씬 더 빨리 가속화돼야 되는데 지금 그 정도 못 하고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더 못할 겁니다. 부채로는 성장을 만드는 데는 결국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부채는 터지라고 있는 게 부채입니다. 그래서 부채를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미국이고 다른 나라들이고 간에 결국에는 이 부채의 값어치를 낮출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과 같은 그런 시장을 만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부채 이자를 갚는 것만 해도 나라들이 감당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부채 문제 때문에라도 크립토, 암호화폐,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이나 이제 그런 쪽으로 점점 더 수요가 증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연준의 금리 인하를 맞아서 금리 인하를 한 목적, 그리고 왜 이거를 했는지, 그리고 현재의 경제는 어떨지, 경기 침체가 올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부분을 좀 봤고요. 그리고 리스크,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서 투자자들이 대비해야 되는 리스크를 찾아봤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 저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